오늘 수업은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풀어볼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 구성은 동일하게 제가 만들어 왔어요. 문법 문제 있고, 문학 문제 있고, 비문학 문제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있을 거고요. 사피엔스 관련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한번 1시간 동안 정확하게 볼 거고요. 제가 예상하건대 1시간 동안 요 30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을 거야. 근데 실제 정기평가에도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찾아서 빠르게 풀 수 있는 건 풀고, 못 풀겠다 싶은 거는 밀어놨다가 마지막에 내가 풀 수 있는 거 다 풀었는데 시간 남았어. 그러면 그때 마지막 남은 시간에 이걸 푸시고 하는 시간이 1시간 있을 거예요. 1시간 수업하고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1시간 동안 요거 해설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특히나 문법 중심으로 해설할 거예요. 문법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요거 다 하신 분은 이제 서바이벌 101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문법 문제를 여러분들 문법 교재 가지고 오셨죠? 문법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문법 문제집 가지고 왔는데 총 5회차가 있거든? 그래서 먼저 다 같이 뭐 할 거냐면 1회차를 너희들한테 다 풀라고 할 거야. 그래서 다 푼 친구들은 저한테 가지고 오셔서 채점 받으시면 돼요. 채점 받았는데 그 여기 문제가 보통 10문제 내외로 한 세트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도 틀렸어. 그럼 그 사람은 2세트 풀어야 돼. 근데 난 1회차에서 내가 여기 있는 10문제 다 맞았어? 집에 가시면 됩니다. 먼저 풀면 먼저 집에 갈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게 불안해. 선생님, 저 오늘 집에 못 가면 어떡하죠? 다행히도 5세트이기 때문에 5세트를 다 했는데도 내가 해당 세트를 다 맞질 못했어.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틀린 거 오답을 다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시면 됩니다. 3시간인데 5시간 동안 학원에 있는 매직.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대한은 아마 3시간 안으로 저는 어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본 결과 3시간 안에 다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찬 생각은 가지고 왔습니다. 자, 2시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출석 체크 들어오세요. 자, 시험지 지금부터 받으신 친구들은 바로 시험 시작하시고,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동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동영상 녹화해서 받으실 친구들은 지금부터 본인이 시간 재셔서 1시간 동안 시험 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영상 재생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모두 이제 채점하시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다가 정답 떼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빨간 펜 드시고 스스로 채점하시는 겁니다. 평일에 나와도, 주말에만 원래 국어하는 건데, 그치? 평일에 와서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문제 좀 어렵지 않았니? 해당 문제 난이도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부터 고3 최근 수능 문제까지 골고루 골고루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채점을 해보시고, 문제 점수는 개당 3점입니다. 제가 4점짜리 문제들은 따로 체크를 해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정답 체크, 점수 체크까지 앞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라색 포스트잇 이거 한 장씩만 뒤로 넘겨주세요. 보라색 포스트잇 본인 자리에다 다 놔드렸는데, 본인의 이름과 점수, 그리고 틀린 문항 번호까지 같이 포스트잇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쳐요. 틀린 거요? 네, 정답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해당 시험지는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꼭 다시 한번 또 풀어보시고, 오답을 고민해 보시고, 공부는 제가 설명할 때는 제가 제일 많이 공부가 돼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앞에다 인형 쭉 놔두고 이 문제를 막 설명을 해봐.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가 됩니다. 좋아요.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잖아. 사실 내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점수를 예측하긴 쉽지 않아. 근데 모의고사 너희가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볼 모의고사 점수는 이렇게 이런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 만약에 혹시 이 시험지에서 본인 점수가 80점대를 넘겼다면 지금 당장 고등학교 2학년 난이도의 모의고사를 보아도 1등급은 나오실 겁니다. 아, 그 정도 어려운 난이도였어요. 쉽지 않았어.
중간에 빈 페이지 있었을 건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지문 읽기 쉬우라고 이렇게 빈 공간을 마련했었습니다. 지문 컬러보면서 읽기 어렵죠. 하셔서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채점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3시 4분입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3시 14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시고 쉬는 시간 동안 점수 계산해서 위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저는 14분에 다시 해설 강의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 마음껏 쉬시고 14분까지 여기 자리에 다시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정리본은 여러분들께 또 따로 드릴 거예요. 제 손필기 정리본 지금 프린트하고 있거든요. 프린트해서 나중에 요거는 나갈 때 드릴 거니까 막 이거 막 너무 필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너무 눈으로만 보셔도 안 돼요. 손 적당히 움직이면서 필기를 하시면 되겠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보자. 우리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시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말소리가 변함이었어. 우리 역사성이라는 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한다라는 건데 그 의미가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똑같은 어휘가 있는데 그 어휘의 의미가 바뀌기도 했거든. 그래서 여기 1번 보니까 중귀근 이 아래 현재어풀이를 아래다 적어 놓는 거야. 그래서 중귀근 중국 아니할 때는 아니함으로 이렇게 지금 의미가 소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말소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소리가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중귀이 이 당시에도 중국이었고 여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어풀이를 해도 중국은 중국이야.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어. 말소리만 변했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 앉는 C 한번 볼까? C는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라고 했는데 어린이 이 당시의 의미는 나이가 어린이였거든. 근데 우리 지금 현대의 의미로서는 어린이라고 하면 나이가 어린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중세국어에서 어린은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말소리가 변한 게 아니라 뭐라고 적어 두셔야 되냐면 의미가 변함. 이렇게 적어주셔야겠죠. 의미가 변한 거다. 어린에서 어리석은으로 바뀐 것은 어린이라는 게 나이가 어린해서 상대방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자, 우리 여기서 본 품사 이제 잘 외워야 돼.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채워이라 하고요. 용언을 꾸며주는 건 우리 부사라고 했습니다. 관형사는 체을 꾸며주는 거야. 그리고 관계어는 형태를 바꿀 수 없는 불변어입니다. 우리 가변어는 용언과 서술격 조사 이이다. 얘네들만 있다고 했어. 그리고 조사의 경우에는 홀로 쓰이지 못해. 조사 말고 다른 모든 품사들은 홀로 쓰여. 홀로 쓰인다는 건 띄어쓰기가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다 단어들은 띄었었는데 이 조사만 체언에 붙었었죠. 다른 말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맞는 얘기. 이가 얘네들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단어는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하, 요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특히나 3번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문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었어. 여기를 보니까 그럼 우리 언어의 본질의 여섯 가지를 배웠었는데 기호성, 자의성, 사회성, 창조성, 역사성 각각의 선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 자, 그럼 한번 보자. 우리 언어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대. 이거 기호성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여기 열쇠라는 단어 안에 우리 열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단어가 아니잖아. 그럼 얘는 이 단어 자체가 기호성에 대한 설명 맞구나. 그리고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열쇠를 열쇠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뭐 키라고 이름 붙여도 되고, 사회적으로 약속만 잘 하면 되는 거야.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르자라고 약속만 잘 하면 뭐라고 이름 붙이든 상관없었던 거지. 두 개가 다 같이 드러났네. 그 다음에 4번.
사람들이 습득한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창조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선생님, 이거요. 열쇠라는 단어가 원래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창조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조성은 우리 자세한 설명,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무슨 의미였냐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창조성이었어. 혹은 단어와 단어를 붙여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내가 막 그때 고불김밥 너희들 이런 말 쓰니? 그 고추장 불고리 김밥의 줄임말이래. 너희들 흔히 쓰는 줄임말, 유행어 이런 것들이 창조성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언어가 생기는 기호성, 자의성, 사회성 서로 약속을 해서 그 의미가 붙어가는 그 의미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창조성을 특성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말이 생겨나거나 소리나 말이 바뀌기도 한다는 이 역사성이 가장 잘 보였지. 여는 새에서 열쇠로 바뀌는 그 과정. 요게 가장 잘 보였으니까 관련 없는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헷갈릴 법한 문제였다. 그 다음에 이 4번. 야, 시 중에 말의 힘이라고 이렇게 동사랑 형용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시가 있다고. 어떻게 또 야무지게 이런 시를 찾아가지고 동사 형용사가 모두 쓰인 행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세 가지 방법 배웠었어. 6가지였는데 내가 세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어. 첫 번째 혹시 뭐 있는지 기억나는 사람?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뭐 없어? 동사 형용사. 맞아. 니은다. 맞아, 맞아. 현대 영어미. 또. 명. 그렇지. 명령하는 거. 또. 그러지 청유하는 거. 얘들아 여기 우리 반에 지금 아람도 있고 가운도 있고 나리도 다 모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약간 자극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대답하면서 뭐 역시 뭐 나는 아람이니까 뭐 가래나 나래 가운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막 열심히 공부하셔도 좋고 혹은 어, 뭐야 아람반 친구 가온반 친구 공부 왜 이렇게 잘해 나 이러다 다음번에 반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좀 불안감도 느껴보시고 아셨죠? 서로가 무슨 반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자극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파랗다, 하얗다, 깨끗하다, 싱그럽다. 제일 좋은 거는요, 사실 구분하기 제일 좋은 건 니은 다를 붙였을 때가 제일 좀 명확해. 파란다, 하얀다, 깨끗한다, 싱그럽는다. 말이 하나도 안 되잖아. 형용사인 거야, 죄다. 자, 그 다음에 기분 좋은 나를 소리 내보자.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다가 붙는 용어들만 찾아내야 돼. 좋다, 내다, 소리 내다, 소리 내보다. 그치? 근데 여기선 소리 내보자, 소리 내보자가 지금 본용언, 보조용언의 관계로 같이 묶여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본용언, 보조용언이니까 본 동사인지, 본 형용사인지, 본 동사인지, 보조 형용사인지도 다 구분해야 돼. 일단 좋은이라는 거, 니은 받침 붙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우리는 니은 다가 올 수 있냐 없냐 구분하기로 했잖아. 좋은다. 말도 안 돼. 좋다에다 좋은다, 좋는다. 아우, 약간 발음도 좀 이상해. 안 돼. 얘는 형용사야. 내다, 나는 거는 낸다. 소리를 낸다. 말이 되잖아. 동사야. 보자는 본다 하니까 형용사, 동사야. 그래서 형용사, 동사가 모두 다 와 있구나. 여기도 동일하죠. 사랑하는, 사랑한다. 여기도 말 되는 거. 소중한다. 말 안 되네, 형용사. 달린다. 동사. 이런 식으로 품사 구분 하나하나 해보시면 2번과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품사 구분 잘 해야 되는 문제였어. 4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용언의 특징,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법을 구별하는 방법을 공부했죠?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너희들은 냅다 뭘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여기 있는 용언이 동사일까 형용사일까를 먼저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아마 여기 밑줄 친 애들은 너무너무 잘 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디귿과 리을에는 밑줄이 없었어. 이게 오타가 아니라 일부러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동사, 형용사 어디 있나라고 찾았을 건데 얘네들은 너희가 다 잘 찾았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디귿과 리을의 경우는 문장 2개가 합쳐져 있어. 그래서 동사, 형용사가 무려 한 문장에 2개씩 들어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강하다. 의지를 불태우다. 친절을 베푸시다. 선생님이 좋다. 라는 문장이 2개가 합쳐진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의 품사도 잘 찾았어야 돼. 강한,
베푸시는, 아, 얘네들도 지금 다 용언이구나. 그러면 용언의 의미 기준의 품사를 다 찾아줘야겠구나 해서 품사만 잘 찾으시면 나머지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틀리셨다면 뭔가 품사 구분을 잘못해서 틀리셨을 겁니다. 요거를 잘 해주셨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문법 문제였어요. 내가 말했죠. 문법은 5개 중에 3개 이상 틀리면 앞으로 나랑 자주 보게 될 거다. 제가 여러분들을 자주자주 불러낼 거다.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8번까지 얘들아 내가 고1, 고2, 고3 기출문제를 다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희가 이제 너희 수학 잘하잖아. 다들 수학 잘할 건데 수학은 내가 고3까지 만약에 너희 막 수투까지 안 배우면 고2, 뭐, 고3, 모의고사 풀기 어려워. 고1 것까지, 수1 하는 고1 것까지 풀겠지. 근데 국어는 아니야. 국어는 사실 지금 중학교 것만 잘 배워놓으면 고1, 고2, 고3 것까지도 그냥 한 번에 잘만 하면 풀 수 있거든? 너희가 이거 풀면서 사실 독서 지문 3개 중에 얘가 제일 풀만하지 않았을까 싶어. 얘 제일 할만했는데요 싶은데 얘가 몇 년도 거야? 얘 수능 문제야, 고3. 수능 문제도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옵니다. 수능 문제 2024년이니까 얼마 안 됐거든. 2년 전 수능이거든. 자, 문제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자. 자, 보자. 밑줄 긋기. 선생님이 밑줄 긋기 중요하다고 밑줄 그으면서 글 읽으라고 했잖아. 이거 누가 쓰는 거냐면 수능 문제 보통 국문학과 각 대학교 교수님들이 글을 쓰세요.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야. 밑줄 긋기 중요하다고. 자, 뭐라고 얘기하나 봐. 자, 밑줄 긋기는 밑줄 긋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가 봐. 동그라미 쳐놓으셨어야 돼요. 밑줄 긋기는 일상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이래. 밑줄 긋기는 자, 도움이 돼. 2가지 면모에서 도움이 돼. 첫 번째, 밑줄을 긋다 보면 정보가 머릿속에 잘 들어와. 그래서 너희 괜히 의미 없이 막 줄 그으면서 읽는 친구들도 있어. 머릿속에 잘 들어와서 그래. 혹은 기억한 내용을 떠올릴 때도 도움이 된대. 맞는 것 같지? 독자로 하여금 표시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서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도록 돕고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 자극을 줘서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데 단서가 되기 때문이래. 이러한 점에서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뿐 아니라 학습 상황에서도 유용해. 단순히 너희 사피엔스 읽을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할 때 이런 문제 풀 때도 밑줄 긋기 하는 게 좋대. 시각적 자극이 원인이 돼서 이런 2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야. 자, 또한 장점이 또 있어. 밑줄 긋기는 방대한 정보들 가운데 이 지문에 정보 얼마나 많아. 이 정보들 가운데서 주요한 정보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야. 표시한 부분이 일종의 색인, 그러니까 중요 표시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해서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게 하는데도 용이하대. 너희가 중요한 부분 형광펜 체크하면 다음번에 공부할 땐 형광펜 체크한 부분만 쭉 봐도 이해가 잘 되잖아. 그런 효과가 있대. 아, 지금 밑줄 긋기에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장점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효과가 있대. 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독자는 글을 읽는 와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래. 그치? 너희 글 읽으면서 밑줄 그으면서 읽잖아. 근데 그렇게 하래, 그렇게 하지 말래? 하지 말래. 글을 읽고, 윗부분이 중요했네 하면서 여기까지 읽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중요한데 밑줄 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봐봐봐. 글을 읽으면서 밑줄을 치면서 글을 읽으면 밑줄 되게 많아져. 여기 중요한 줄 알고 밑줄 쳤는데 별로 안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밑줄 긋기의 효과가 줄어들어. 또한 밑줄 긋기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 표시한 밑줄을 삭제하기 위해 되돌아가느라 독서의 흐름도 방해받아. 그치? 나 여기 열심히 여기까지 읽었는데 위에 막 갑자기 밑줄 지우고 있으면 이게 무슨 집중력이 깨진다. 여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밑줄 긋기의 단점, 문제점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문제점 얘기했으니까 솔루션 이야기해 줄 거야. 이런 문제 있으니까 그럼 밑줄 긋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줄 긋기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밑줄 긋기 하는 방법을 알려줘. 우선 글을 읽는 중에는 문장이나 문단에 나타난 정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밑줄 긋기를 잠시 늦췄다가 중요한 정보에만 밑줄을 긋는 거야. 그으면서 읽는 게 아니라 쭉 읽다가 윗부분 지금 보니까 중요한 거였네. 여기까지 읽고 다시 올라와서 밑줄을 치는 거래. 자, 이때 중요한 정보는 독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 이런 내용 되게 중요하다. 이때, 이때라는 거는 자,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너희도 앞으로 강조하는 뭔가 이때, 그런데, 잠깐, 뭐 이런 집중해서 봐야 한다. 이런 내용들 다 중요하게 체크해야 돼. 정보는 독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똑같은 책을 어떤 친구는 나는 과학적 정보를 얻고 싶어 라는 친구도 있고 나는 영어 단어 공부하려고 어려운 단어 많은 이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독서 목적이 다 다르니까 독서 목적에 따라 밑줄 긋는 것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 또한 자신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워서 밑줄 이외의 다른 기호도 사용할 수 있어. 두 번째 특징이네. 밑줄만 긋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여기 플러스, 줄어든다, 숫자 1, 2 이런 체크 하잖아. 이런 식으로 다른 기호도 사용할 수 있대. 밑줄 긋기 표시 체계는 밑줄 긋기가 필요한 부분에 특정한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기로 독자가 미리 정해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 개념 노트에다가 어떻게 체크하라고 다 적어줬잖아. 그치? 예를 들면, 예시를 들고 있네.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는 정보들을 동일한 기호를 붙이거나 이렇게 동일한 기호를 붙이거나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이기로 하는 것 등이래. 어때? 내가 아는 이 기판에서 알려준 방법이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그런 방법인 거야. 이는 기본적인 밑줄 긋기를 확장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확장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밑줄 긋기는 어떠한 수준의 독자라도 그러니까 너희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상관없어.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야. 자, 연습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나 본질적으로 밑줄 긋기는 주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하지가 않아.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대. 지문을 제대로 이해해야 어디가 중요한지 내가 알고 그래야 올바른 데에 밑줄 칠 수 있으니까. 자, 밑줄 긋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글을 능동적으로 읽어가는 데 도움이 된대. 자,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밑줄 긋으면서 읽으라는 거야, 읽지 말라는 거야? 밑줄 그으면서 읽으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6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혹시나 너희 요 문제, 요거 혹시나 너희가 막 뭐 문제 틀릴까봐 하는 걱정에 1번 이거, 어디 나와 있지? 하나하나 근거 찾으면서 문제를 풀면 안 돼. 그거는 채점을 하고 얘가 틀리게 되면 그때 하는 행동이야. 오답 노트 할 때. 이 시험 문제 풀 때는 시간이 별로 없는 이런 문제에서는요, 최대한 문제를 빨리 푸시는 게 중요해요. 쭉 읽었을 때 내 머릿속에 이거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완벽하게 맞아.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 도움이 된다. 맞아 맞아.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서도 도움되고 공부할 때도 도움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난 기억나는 내용이니까 무조건 맞아. 근데 만약에 2번 같은 문제, 밑줄 긋기 이외에 다른 기호를 밑줄 긋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 밑줄 긋기만 기억이 나는데 기호도 사용하라고 했나?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세모 표시. 그래서 세모 표시한 것만 나중에 지문에서 확인하셔야지 하나하나 다 확인하시면 안 돼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죠.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오해라고 했잖아. 연습 겁나 필요하다 했잖아.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보고 와야지. 기억을 보니까 밑줄 긋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각각의 선지가 왜 틀렸는지, 왜 적절한지에 대한 체크까지 다 해뒀거든. 자, 첫 번째. 글을 다시 읽을 때를 대비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의 밑줄 긋기를 하면서 읽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져. 나중에 봤을 때 어디가 중요한지 잘 안 보이거든. 그리고 이런 경우. 반복되는 어휘나 의미가 비슷한 문장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밑줄 긋기에도 효과가 떨어져. 우리는 가장 올바른 거는 글을 쭉 읽고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다시 올라가서 밑줄 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자, 그러면 2번. 글 전체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글을 읽고 있을 때는 밑줄 긋기 하지 마. 아니지, 아니지. 결국 이 사람 밑줄 긋기 하라 그랬잖아. 글을 읽다가 어느 정도 읽다가 윗부분이 중요한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서 밑줄 치라고 했잖아. 잘 사용하면 효과적이라고. 3번, 정보의 중요도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우선 밑줄 긋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삭제하라고 이러면 흐름 깨진다고. 안 된다고 했죠.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 자, 8번의 정답은요. 정답은 5번 문제였습니다. 8번의 정답은 5번이었어요. 5번이 왜 틀린지만 잘 보면 될 것 같거든? 자, 보니까 여기서는 이 물결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까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산문단 내에서 정보 간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해 주요한 문장에서 밑줄 긋기를 했군.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근데 우리 아까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독서 목적에 따라 똑같은 글을 읽어도 밑줄 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대. 이 사람의 독서 목적은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함으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라는 거는 이 고래의 외형적 특징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물결 체크한데 외형적 특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독소 목적을 고려하지 않았네. 요렇게 체크해 주셨어야 돼요. 독소 목적을 잘 고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이게 뭔 소리야? 싶어지는 좀 고난도 문제가 나옵니다. 해당 지문은요, 2020년 고1 모의고사에서 가지고 온 문제예요.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너희 혹시 해외 직구 해봤어? 해외에서. 해외 직구 나도 가끔 종종 하거든. 특히 쿠팡에서 뭐 쇼핑할 때 외국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막 관세 붙이고 막 거기서 막 물건 막 배송 더 늦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관세라는 거는 일반 세로 끝나니까 세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요즘 봤지 차은우 막 200억 탈세했다. 세금이 진짜 중요하잖아. 그치? 차은우 나락갔다고. 이런 관세는 세금을 붙이는 건데 그 중에서도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 붙이는 세금을 관세라고 해. 너희 뉴스 요즘 보니? 트럼프가 막 관세를 50% 트럼프 왜 저래? 막 이런 일 있었잖아. 관세는 보통 붙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봐봐. 너희들 만약에 가나 초콜릿이랑 허쉬 초콜릿이 있어. 아니야, 허쉬 초콜릿이 있어. 자, 그러면 가나 초콜릿을 좋아해? 허쉬 초콜릿을 좋아해? 보통 허쉬 더 좋아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가격이 동일하면 가나 초콜릿 안 먹고 허쉬 초콜릿을 다들 먹을 거야. 그러면 가나 초콜릿을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는 이게 장사가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가나 초콜릿이 우리나라 가나 초콜릿 지금 1,000원에 팔고 있는데 허쉬 초콜릿이 800원에 들어와? 외국에선 더 싸. 800원에 막 들어오는데 안 되겠다. 관세를 붙여서 관세를 500원을 붙이자. 그러면 800원짜리 허쉬가 1,300원이 되어서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허쉬 초콜릿 1,300원, 가나 초콜릿 1,000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가격 경쟁력 좀 더 싼 물건 먹고 싶을 때는 가나를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자, 한번 봐봐. 최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어. 높은 관세가 부과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국제 무역 분쟁. 지금 트럼프랑 중국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왜 서로서로 막 관세 많이 붙이겠다고. 그게 지금 국제 무역 분쟁이야. 자, 그럼 국제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 걸 원인으로 해서 관세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막 높아지고 있잖아. 관세가 도대체 뭐길래? 붙이면 뭐가 문제길래? 이러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자, 관세란 하면서 정의 알려주네.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라는 건 세금이야, 세금. 세금으로 정부는 관세를 그냥 막 붙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조세 수입을 늘려. 정부가 돈이 많아지면 우리한테 혜택도 많아지잖아.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돈 버는 수단이야. 두 번째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돼. 아까 같은 가나 초콜릿 보호하기 위해서 요 관세를 붙여. 자, 그런데, 지금까지 좋은 얘기 했는데, 그런데니까 나쁜 얘기 하겠지.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경기 및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중국한테 관세를 많이 붙인다고 하니까 중국이 완전 삐져가지고, 난 그럼 미국에다 물건 안 팔아. 이렇게 되잖아. 문제를 미치게 돼.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자. 자, 우리가 아직 학교에서 수요 공급 곡선을 잘 안 배워서 사회 시간에. 그래서 조금 어려우셨을 건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기 전에 이 그래프를 키워서 한 번 더 보자. 그래프가 여기 보니까 수량이야. 가격이야. 가격은 1,000원, 2,000원, 3,000원이 있어. 자, 너희는 물건 가격이 너희가 지금 사고 싶은 두바이 쫀득 쿠키가 있어. 두바이 쫀득 쿠키를 1,000원일 때 살 거야, 2,000원일 때 살 거야, 3,000원일 때 살 거야. 야, 당연하지. 나는 두바이 뚜껑 끄기 1,000원일 때 사고 싶은 사람이 겁나 많아질걸? 2,000원으로 오르면 지금은 물론 뭐 만 원, 만 원, 2만 원, 3만 원 너무 비싸지만 1,000원일 땐 살려는 사람이 많아. 2,000원 되면 살려는 사람이 개수가 뭐 여긴 10명이 산다 그래. 여긴 5명이 산다 그래. 1명이 산다 그래. 살려는 사람이 좀 줄어들겠지? 3,000원이면 살려는 사람 더 줄어들겠지. 너무 비싸 이 생각을 하잖아. 그 가격대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자, 이거는 소비 곡선일까, 공급 곡선일까? 우리가 물건을 쓰는 거잖아. 소비가 돼. 수요. 수요 곡선이 돼. 우리가 원하는 거. 자, 근데 너희가 이제 두바이 쫀득 쿠키 가게를 차렸어. 가게를 차렸어. 그럼 너희는 1,000원에 팔고 싶어? 2,000원에 팔고 싶어? 3,000원에 팔고 싶어?
당연히 3천 원일 때 왕 많이 팔고 싶어. 가격이 내려갈수록 팔기 싫어. 열심히 해봤자 얼마 남지도 않는데, 그치? 이거는 그러면 공급 곡선이 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어디서 딱 만나냐면 2천 원 정도에서 5개 물건을 만들고 5개 사는 거. 여기서 딱 중심점이 맞아. 그러면 두바이 쫀득 쿠키는 가격이 얼마로 형성되는 거냐면 2천 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치? 3천 원, 공급하는 사람들이 3천 원으로 팔고 싶다고 해봤자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점점 줄어들 거니까 결국에는 요 가운데서 만나. 자, 관세도 동일해. 자, 그럼 한번 보자. 관세가 국내 경기, 물가 얘기하는 거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알 수 있대.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림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야. 내가 방금 그린 거랑 똑같지.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은 가격이 높을 때 많이 살려고 해. 공급 곡선은 가격이 높을 때 적게 살려고 하는 게 수요 곡선. 자, 가격이 높은데 왕 많이 팔려고 하는 건 공급 곡선. 자, 여기서 이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당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격에서 우리 적정 가격은 P0였는데 가격이 만약에 내가 눈치 싸움하는 거지. 자, 두바이 쫀득 커피를 10,000원에 팔았어. 저희 내일부터 12,000원인데 혹시 사실 분? 하면 몇 많은 사람 살 사람도 있고 솔직히 10,000원까지는 먹을 건데 12,000원은 별론데 라고 하면서 사고자 하는 지불 용의가 줄어들기도 해. 그 지불 용의, 내가 돈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마음가짐을 나타내기도 한데 공급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당 추가 생산을 위한 판매자의 판매용의, 그러니까 판매를 할까 말까 그 마음이 생겼냐 안 생겼냐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재화의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 P0 여기에서 원래 가격이 딱 형성되는 거거든. 그런데 재화의 가격이 만약에 올랐어. 자, 우리가 원래 두바이 쫀득쿠키가 10,000원이었어. 근데 15,000원대. 그러면 수요는 늘까 줄까? 줄겠지. 공급은 늘겠지. 맞아, 맞아. 그 얘기하는 거야. 자, P1으로 올라가게 되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공급량은 증가해. 그치? 재화의 가격이 만약에 P2로 줄었어. 가격이 두바이 쫀득쿠키가 10,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려갔어. 그러면 수요 늘어 줄어. 겁나 늘겠지. 그럼 공급은 줄어. 그 돈은 주고도 별로 팔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량은 줄어든다라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처럼 재화의 가격 변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달라지게 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라는 새로운 개념 나왔다. 새로운 정보 나왔어. 변화가 생기게 된대. 잉여란 무엇냐면 잉여인간. 사람이 쓸모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에서는 그 의미가 달라. 잉여란 여기 정의 나와 있네. 제품을 소비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득. 와, 나는 원래 두바이 쫀득쿠키가 10,000원이어도 살 거였어. 근데 우리 집 앞에 카페에서 6,000원에 파는 거야. 그럼 나 얼마 이득 본 기분? 4,000원 약간 이득 본 기분이잖아. 그런 게 잉여야. 자,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한 요기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에 아싸 4,000원 이득 봤다. 얘들아, 그러면 사회적 잉여는 높을수록 좋을까? 낮을수록 좋을까? 사회적 잉여가 높다라는 거는 너희가 앞으로 물건을 살 때, 그래도 물가 요즘 많이 올랐으니까 10,000원이면 사겠지? 근데 너무 5,000원이야. 이게 높다라는 거고, 사회적 잉여가 낮다는 거는, 뭐 요즘 두바이 정도 크기 뭐 5,000원이면 사겠지? 10,000원이라고? 내가 생각한 거 뭐야? 비싼 거야. 자, 사회적 잉여가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높은 게 좋아. 그치? 내가 생각한 거보다 싸잖아. 자, 이런 경우 생산자 잉여의 경우에는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판매할 때 실제 판매한 가격과 판매할 용의가 있는 가격의 차이야. 나는 그러면 실제로 이만큼에 팔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더 비싸게 해도 파네? 이런 생각인 거지. 자, 그럼 가는 소비자 잉여를 실제 재화의 가격과 공급 곡선의 차이에 해당하는 나는 생산자 잉여를 나타낸대. 그럼 너희들은 그림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야 해. 이 부분, 여기 지금 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소비자 잉여고 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생산자 잉여라고 보는 거구나. 그럼 소비자 잉여가 당연히 그래프가 올라갈수록 잉여도 늘어나겠구나. 요 정도 생각은 해 주시면서 글을 읽으셔야 해요. 체크를 그림에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글을 읽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런 나타난다. 만약에 상황을 가정해보자. 재화의 가격이 P1에서 P0에서 P1으로 올랐어. 가격이 올랐어. 그럼 소비자 잉여는 당연히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는 늘어나겠지. 근데 만약에 가격이 내려갔어. 그럼 소비자 잉여는 늘어나고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야. 가격이 줄게 되면.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해서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 이제 드디어 관세 얘기를 해. 자, 관세가 무슨 영향을 미치냐? 만약에 밀가루라는 물품이 있다고 쳐봐. 수입 전에는 우리나라 밀가루 가격이 500원이었어, 키로당. 근데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밀가루 가격은 300원이야. 그럼 너희 미국산 밀가루 먹을래? 국산 밀가루 먹을래? 그치. 아, 네. 선생님, 저 그래도 국산 먹을 거예요. 라고 하지만 우리 여기 경제학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씨 난 미국산 먹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K국이 자유무역이라는 거는 세금 이때 어때? 관세가 없대. 그러면 300원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밀가루를 수입하면 국산 밀가루 가격은 수입 가격의 수준인 300원까지 내려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산 밀가루 500원에 팔면 사 안 사 사람들이. 안 사? 그러면 최대한 이 가격을 맞춰야 되잖아. 그래야 가격 경쟁력을 갖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 외국 저 싸게 들어온 물건 가격까지 맞춰줘. 그럼 그 결과 밀가루 팔려는 사람 줄어들어. 근데 오히려 수요량은 어때? 겁나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할 수 있는 밀가루가 한정되어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외국에서 수입해와. 그치? 가져야 돼. 수입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밀가루를 수입하게 된대. 우리 그래프에서 보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어, 보여줄게. 약간 여기 어렴풋이 보여? 어렴풋이 그래프가 보이는데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잖아. 가격이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P0의 물건을 팔았잖아. 어렴풋이 보는 거야. 착한 사람한테 보이는 거야. 자, 근데 가격이 해외에서 우리 원래 500원에 팔고 있었는데 키로당 300원에 판대. 그럼 우리나라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300원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300원으로 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어? 이만큼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파는 사람은 얼만큼만 팔아? 요만큼만 팔아. 그럼 얼마를 수입해야 돼? 여기에서 여기를 뺀 이만큼 가격이 수입량이 되는 거야. 외국에서. 사람들은 이만큼이나 원하는데 요거밖에 저희는 공급을 안 할 거예요. 이에서 뭐 남는 게 없어요. 라고 하니까 이만큼은 수입하겠다 이거야. 그럼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만약에 가격이 여기까지 올랐어? 그러면 수입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쵸? 요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밀가루 수입으로 국산 밀가루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긴 해. 근데 소비자 잉여가 겁나 많이 증가하니까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생산자 잉여보다 커서 얘네들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훨씬 더 커지게 돼. 얘들아, 그러면 수입한 거 이득이야, 손해야? 생산자 잉여가 증가했어. 사회적 잉여가 증가했으면 수입한 거 이득이야, 손해야? 이득이야, 그치. 내가 아까 사회적 잉여 높으면 좋다 그랬잖아. 이득이야, 이득. 어쨌든 약간 사실 이 공급자, 생산자 입장에서는 손해지. 수입 안 된 게 낫잖아. 근데 공급자보다는 이득 본 소비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그냥 사회적으로는 이득이다라고 치는 거지. 자, 그런데 그래서 얘들아 여기 앞에 양재꽃 시장 있는 거 알아? 거기서 그 화훼 농가가 진짜 많이 시위해. 외국 꽃 수입할 때 관세 좀 많이 붙여달라고. 우리나라 꽃보다 외국 꽃이 예쁜 꽃이 많은 거야. 그럼 우리나라 화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많이 붙여줘야 되는데 꽃 이런 음식 이런 데는 꽃, 쌀 이런 데는 잘 관세를 안 붙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화훼 농가 다 이러다 다 죽는다. 공급자 점점 줄어든다. 살려달라. 막 이런 식으로 시위 되게 많이. 해.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까지 관세의 긍정적인 면모였어? 부정적 면모였어? 긍정이야. 긍정. 너희가 대답해야 넘어갈 거야. 긍정이야. 그런데, 이 우리나라 K국이 코리아가 수입 밀가루에 100원의 관세를 이제 나라에서 안 되겠어. 공급자가 너무 빠져. 관세 붙이기로 결정했어. 자, 그러면 완전 물건 공급하던 사람 게이드.
자, 100원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 밀가루 국내 판매 가격은 400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300원짜리가 100원 관세 붙여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400원에 팔게 되니까. 자, 그렇게 되면 국산 밀가루 가격은 얼마로 바뀔까? 500원짜리가 400원으로 바뀌는 거야. 그치? 원래는 300원까지 바뀌었는데 좀 덜 가격이 떨어졌네. 그치? 그러면 자, 그러면 생산자가 좋을까? 공급자가 좋을까? 400원으로 관세 붙였어. 생산자가 좋아? 공급자가 좋아? 아, 수요하는 우리가 좋아, 공급자가 좋아. 공급자가 훨씬 좋은 거야. 자, 그러니까 관세부가 전보다 100원 오른 가격의 밀가루 판매할 수 있으니까 공급자들 너무 좋아. 공급량 늘어. 그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해. 자,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요량이 줄지, 잉여가 떨어지지. 자, 그럼 결국 사회적 총합은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아. 그래서 사회적 총합인 잉여는 관세를 부과하기 전보다 작아져. 자, 모두 좋다고. 사실 관세가 붙인 이유가 뭐였어? 물론 나라의 수익도 창출하게 되는 거고, 이거 붙이면서 우리 국내 산업도 보호하게 되는 거잖아. 보호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사회적 잉여는 감소해. 아, 약간 좋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관세를 붙일 때 고민하게 되는 거야. 관세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건 거지. 자, 그러면 관세 붙이지 마요. 사회적 잉여가 줄어드니까 관세 붙이지 맙시다. 라고 하기에는 관세 정책이, 자, 봐봐. 장기화가 될 경우에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어. 그럼 관세 정책이 좋지 않은 점 계속 얘기하네.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져. 예를 들어보자. K국 정부가 국내 밀가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밀가루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어. 단기적으로는 국내 밀가루 생산자의 이익을 늘려서 자국의 밀가루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아까 두 가지 이득 중에 하나로 얘기했지. 그런데 높은 관세로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 밀가루 원료로 하는 그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상승해. 그래서 요즘 외식 물가, 파스타 가격 다 오르죠. 빵값 다 오르죠. 막 카다이프 올라가니까 두툼쿠 가격 계속 오르죠. 그치? 점점 그 원가가 오르면 그 물가도 같이 올라. 국내 소비자들은 밀가루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들의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요즘 케이크 너무 비싼 것 같아. 이제 그 투썸에서 파는 케이크, 그 홀케이크 48,000원 하는 거 알아? 야, 이제 생일달 그래서 케이크도 못 팔겠어. 진짜 비싸. 자, 이러한 과정이 장기화가 된다면 우리나라 경기는 침체에 빠지는 거야.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실제로 1930년대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각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가 대공황이 심화된 사례가 이를 보여주는 거야. 우리 사업 보호하려고 관세 붙였다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공황이 올 수밖에 없어. 자, 이렇게 볼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킨다는 단점이 있어. 그리고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도 줄어들게 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 밀가루 사용하는 다른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관세를 막 많이 붙여. 과도하게 막 트럼프 마냥 막 50%막 100% 이렇게 붙여버려. 그러면 국제 교역을 감소시켜. 트럼프랑 거래 안 하고 싶어져. 그리고 그러니까 무역 시장이 침체되고요. 무역 분쟁까지 야기할 소지가 있어. 그러니까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필요한 건 맞아. 그래야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과도한 관세는 좀 걱정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자.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은 5번이었어. 자, 잉여. 이런 소비자 잉여, 이런 잉여에 대한 설명하고 나서 구체적 사례, 밀가루에 대한 예시에서 소비자 잉여가 뭐게, 생산자 잉여가 뭐게, 이런 설명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거는 5번, 9번 같은 문제는 잘 푸셨을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10번에 1번도 볼게요. 소비자 지불 용의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다고? 아니. 균형 가격은 우리 아까 P0에서 만난다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P0지만 항상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 우리 항상은 국어에서 별로 좋아하진 않잖아. 여기서는 이 생산자 요 과정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요게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고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골라주셔야 돼요. 지불용의 가격이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기억에 대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기억을 한번 봐볼까? 기억은 어디 나와 있나? 기억 맨 마지막 문네요. 자,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켰대. 사회적 감소 왜 시켰지? 라고 해보니까 아까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사회적 잉여였어. 그래서 관세를 붙이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되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단 말이야. 근데 감소분이 증가분보다 크니까 사회적 잉여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지문에서 설명해줬죠. 적절한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요런 거 잘 맞추신 분들은 추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에 4번 문제인데요. 너희들 얘들아, 요 문제는 솔직히 내가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니거든.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맞추라고 맞추지도 못하는 걸 왜 내셨어요? 라고 하면 우리 정기평가 이 정도 난이도 문제가 종종 있더라고. 그래서 행여 너희가 이런 문제 따는데 보는데 아씨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요거는 빼고 다른 문제 먼저 푸시고 다음에 시간 남으면 푸세요. 괜히 여기다가 시간 쏟으셨다가 점수만 더 떨어집니다. 이제 문제도 중학교 때부터는 딱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최대한의 점수를 낼 수 있는 풀이 스킬들을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얘 어떻게 풀었나 봐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자. 자, 보니까 우리 원래 적정 가격은 수입하기 전에 원래 얘네들의 적정 가격은 얼마였던 것 같아? 얼마? 1,000만 원. 딱 여기서 정확하게 만났죠. 원래 1,000만 원이야. 그런데 관세를 붙였어. 관세 부과를 하니까 얼마가 됐냐면 700원이 됐네. 관세를 부과하기 원래 적정 가격은 1,000원이었는데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500원에 형성이 돼 있었어. 근데 관세를 붙이고 나니까 7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수입할 때는 수입하는 원래 외국의 가격은 500원인데 500원까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이 사업이 너무 망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 200원 정도의 관세를 붙였나 봐. 그럼 수입하는 양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500원일 때 수입하는 양은 150, 250에서 여기 50을 빼니까 한 200톤 정도 200톤 정도 수입을 했겠죠. 근데 관세를 붙이고 나서는 200에서 100 뺀 한 100톤 정도만 수입을 하겠다. 그치? 요 내용까지 확인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1번 보면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국내의 균형 가격은 톤당 1,000만 원이었어.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200톤이었대. 아, 그럼 이전에 우리 수입하던 거는 관세 부과하기 전에 수입하던 거는 200톤, 200톤. 근데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톤당 200만 원만큼의 관세가 200만 원 맞아. 700에서 500 빼면 200만 원 정도의 관세가 부과됐던 거고, 그리고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생산자는 바나나 공급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됐대. 맞아. 우리 공급자 기준으로 보면 원래 50톤이었다가 관세를 부과해서 700만 원이 되니까 100톤으로 가격을 늘리게 됐어. 맞는 설명. 그 다음에 5번 선지를 보시면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5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아니, 원래 200톤 수입했다가 100톤 수입하게 됐으니까 50톤이 아니라 100톤이 달라졌네. 그래프만 잘 읽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뒤에 지문은 좀 넘어가고, 우리 어디 같이 볼 거냐면요. 아하. 첫 번째로 현대시 여기 있는 두 작품을 먼저 볼 겁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8페이지. 8페이지. 자, 우리 지난 시간 내내 열심히 현대시를 배웠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정기평가에서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이 다 나와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현대시랑요, 고전시가 두 작품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먼저 현대시부터 보자. 김기림의 연륜이야. 너 혹시 연륜이란 말 들어봤어? 연륜이란 단어도 나 원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연륜 알고 있어. 이걸 단어 뜻을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연륜은 뭐냐면 내가 10살에 나와 30살에 나. 누가 더, 물론 내가 생각해도 나는 10살에 내가 수학을 더 잘했던 것 같긴 해. 지금 수학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이런 거 말고 지혜로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지혜로움은 몇 살이 더 클까? 당연히 30살. 그치. 삶의 지혜가 생겨. 그런 지혜가 바로 연륜이거든.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삶의 지혜. 그게 연륜이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지금 이렇게까지 나이 먹은 걸 뿌듯하게 생각해? 불행하게 생각해? 딱 보니까. 좀 불행하게, 좀 속상하게 하는 것 같아. 자, 보자.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꽃이 어때? 하강적 이미지 무너지고 있어.
하강적 이미지야. 그 꽃 이파리처럼 이거 무슨 법? 지교법 사용했네. 휘날려 발 아래, 발 위도 아니야.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무네. 이 사람 나이 몇 살인 것 같아? 30살, 30살. 너희 기준 30살은 어때? 좀 나이 많아? 나이 많은 나이야? 어느 정도 좀 연륜은 좀 있는 나이지, 그치? 내가 보기엔 좀 귀여운 나이긴 하거든? 근데, 30살 정도면 연륜이 있는 나이래. 자, 그래서, 지금 나는 나의 서른 정도의 해, 한 해, 두 해, 라고 하지. 서른 정도의 나의 나이인 건데, 그 나이가 마치 발 아래 깔리고 있어. 무너지는 꽃 이파리 같아. 얘가 바로 서른 남은 해가 원관념이 되고, 무너지는 꽃 이파리가 보조관념이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연륜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름같이 피려던 뜻.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막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막 나는 의사 선생님도 하고 싶고, 막 선생님도 하고 싶고, 막 변호사도 하고 싶고, 하고 싶었던 게 엄청 많았는데, 그거는 나이가 지나서 나는 장래희망이 있을까? 사실 나는 꿈을 이룬 상태죠. 난 선생님이 하고 싶고 선생님을 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와서 의사를 한다고 하고 싶다고 한들 하기가 쉽지 않아, 그치? 내가 하고 싶었던 나의 뜻이 날로 날로 굳어만 간대. 나이 먹을수록 너무 속상한 일이야. 그래서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이 피려던 뜻이 하나하나 이렇게 곱게 감겨서 연륜이 된 거래. 그래서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사높인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자, 그러면 우리 이 사람의 공간 생각해 볼까? 자, 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싶어? 섬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어떤 공간이야? 부정적 공간일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 그럼 지금 내가 섬이 아니니까 섬으로 가자고 하겠지, 그치? 그럼 이 사람이 원래 있는 곳은 육지일까, 섬일까?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1, 2연에서 있었던 이 공간은 그러면 육지의 공간이 있는 거야. 자, 육지에서 내가 30살 먹을 때까지 나는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이 세월이? 나에게 있어서 육지의 생활은 부정적이었어. 자, 그래서 부정적인 이 삶을 이겨내고 싶어서 어디로 가지? 그럼 섬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공간이겠지? 자,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적 공간이래. 이겨낼 수 있는 공간이야. 자, 그래서 빛이 빛. 벌써 섬으로 가니까 빛이 빛 하늘 아래래. 시각적 심상이 보여. 아래 피는 꽃은 말기도라. 자, 여기서의 꽃은 긍정적 꽃이야, 부정적 꽃이야? 부정적 꽃이야. 무너지고 있었잖아. 자, 근데 여기 하늘 아래 피어오르는 꽃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적 꽃이야. 그러니까 육지에서의 꽃은 무너지고 발 아래 깔렸는데 섬으로 가서 만난 꽃은 빛이 빛 하늘 아래 아름답게 피어 있어. 맑기도 하리라. 뭐뭐 하리라. 이거 뭐게? 뭐 하는 거게? 1번 감탄, 2번 청유, 3번 명령, 뭐게? 명령. 말기도 하자. 말기도 해라. 말기도 하구나. 뭐가 맞아? 감탄. 감탄이지 말기도 하구나. 얘는 감탄, 영탄이 보이는 거야. 보기도 하구나.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의 적실이. 근데 이 꽃도 무너지긴 무너질 것 같아. 근데 무너질 때는 그 눈빛, 아름다운 파도의 적셔. 얘가 무너질 때는 어땠는데 발 아래 깔렸는데 여기서는 파도에 너울 질 수 있어. 자, 나는 경력이 초라해. 나 30살 먹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자, 이 초라한 경력을 막아준 건 누구야? 육지. 그럼 나의 이 힘들고 고달픈 시간을 끊어준 건 누구야? 뭐. 누가 막아줬대? 육지가 막아준 거야. 그러니까 섬에 온 나는 예전처럼 고달플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초라한 경력은 육지에 막아. 그리고 주름 잡히는 연륜을 다 육지에서 끊어. 그리고 난 어디에서 살 거야, 앞으로? 섬에서 모처럼 불꽃처럼 열렬히 살 거래. 불꽃의 성질은 어떤데? 굉장히 열정적이거든. 나 불꽃처럼 열정적으로 섬에서 새로운 삶을 살 거래. 그치? 여기까지가 연륜이라는 작품인 거야.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읽고 우리 잠깐 문제로 넘어가 보면 20번 문제가, 요 지문은요, 고3, 2021년 고3 6월 모의고사에서 제일 오답률 많은 문제가 바로 20번이었어. 너 20번 맞았니? 20번은 오답률이 진짜 고3 언니 오빠들 엉엉 울게 만들던 문제였어. 맞았으면 스스로 진짜 대단한 거야.
자, 봐봐봐. 정답이 2번이었거든? 왜 2번이냐면, 불꽃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 완전 맞잖아. 불꽃은 열렬하게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 끊을 수 있는 건 뭐라고? 육지에 막았다고 했잖아. 육지가 끊는 거지. 육지가 끊어주고 불꽃은 긍정적 이미지고 별도인 거야. 끊을 수 있는 수단은 육지이다라고 고쳐줘야 돼.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문제를 냈었던 게 고3 문학입니다. 솔직히 작품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중학교 때 배운 작품이랑 비슷한데 문제는 왜 고3이에요? 이런 게 어려워서 그래.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 자, 여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대장간의 유혹, 나 이거 보고, 유혹을 또 어떻게 하길래 하고, 이렇게 봤거든? 자, 보니까, 자,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의 주제는 뭐냐면, 현대인이 너무 쉽게 이 물건들을 이제 현대인들이 이런 공산품을 결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다 먹으면 쓰레기 버리잖아. 이런 사회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한번 보자.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져. 누가? 하자. 내 자신이. 그치? 자, 그럼 플라스틱 물건은 긍정적인 소재야? 부정적인 소재야? 그렇지. 왕왕 부정적인 소재야. 왕왕 부정적인 소재야. 이런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대. 나 지금 못하고 있어? 버스 타고 있어. 이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홍은동 사거리, 홍은동이 어디 있냐면 저 은평구 쪽에 있거든요. 홍제 사거리, 홍은동. 그 홍은동 사거리 실제 지명을 얘기하면서 막 현실감이 나잖아.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 옛날에 여기 대장간이 있었나 봐, 거기에. 근데 지금은 진작에 대장간은 다 없어졌죠.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대. 자, 그럼 이건 현대의 물건들은 세모를 치셔보고 지금 과거의 것들에는 동그라미를 쳐보자. 털보네 대장간은 현대야, 과거야? 과거.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거야. 그치? 자,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밑에서 별이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대. 자, 그럼 낫은 긍정적 소재야? 부정적 소재야? 긍정적 소재야. 나는 이 플라스틱 물건을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플라스틱 물건은요, 쉽게 내다버릴 수 있지만 이 무쇠 낫에는 정성이 들어갔거든. 그치? 자, 그럼 여기 화자요. 표면이에요? 이면이에요? 표면. 나 늘어나 있지. 표면적 화자야.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서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쉽게 잊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중하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요소. 해요소가 화장실의 옛말이야. 직지사. 이 직지사 화장실에 아득한 나랑으로 떨어지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근데 그 화장실인데 보통 해요소는 어떤 화장실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앉아서 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싸는데 안에 뻥 뚫려 있는 거. 그런 걸 해요소라고 하거든.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똥덩어리처럼 느껴져. 그럼 내가 소중하게 느껴져? 나쁘게 느껴져?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그럼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는 플라스틱 같은 존재야? 아니면 무쇠 낫 같은 존재야? 플라스틱 같은 존재인 거야, 나 스스로는. 그래서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홈이 낫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어. 나 지금 너무 플라스틱 같아. 왜? 현대인이 되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 예전 털보네 대장간에서 만들던 무쇠 낫 같은 게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하강의 이미지. 아까 보니까 이 꽃도 이 발 아래 깔린다고 했고 버스에서 뛰어내린다고 했고 둘 다 하강적 이미지 시어를 활용하고 있는 거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볼게요. 자, 또한이라는 거는 긍정적 소재 불꽃과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불꽃과 화자의 동질성을 얘기하고요. 마구는 마구 버려지는 플라스틱 물건들.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는데 차별성이 아니라 난 지금 플라스틱 물건과 똑같게 느껴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차별성이 아니라 동질성이라고 얘기하지. 가도 나도 모두 동질성을 부각하는 거야. 오케이. 요런 세부 내용을 잘 잡아내셨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뒤로 넘어가서요. 몽달씨 요 작품은요. 요 작품도 사실 고3 9월 모의고사 가장 어렵거든. 9월 모의고사 작품이야. 근데 몽달씨 작품은 꽤나 재미있게 여러분들 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얘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런 22번 문제 같아서 그래. 얘 보면 A가 뭐야, B가 뭐야 계속 왔다 갔다 찾게 하면서 시간 오래 걸렸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읽어. 지금 틀린 거 해설 안 할 거예요. 다시 나도 읽어볼 때 요 아래다 이렇게 놔두고 읽었거든. 다시 왔다 갔다 읽어보면서 그 의미 파악 시간 좀 충분히 가지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같은 23번 문제가 요게 어려웠는데, 자, 요거는 제가 요 해설을 달아서 여러분들한테 해설지 다 드릴 겁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는 거 저한테 질문하시고 나중에 저는 뒤에 있는 12번 문제로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전시가 청산별곡. 얘들아, 청산별곡 다들 다 잘 맞았나? 고전시가 요런 유형을 잘 맞으면, 이번 정기평가 고전 시간은 전혀 어렵지 않게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자. 먼저, 근데 얘는 고등학교 문제다 보니까 요거를 제가 못 고쳤는데요. 음보라는 말이 사용돼서 너희가 음보가 뭔데? 좀 헷갈렸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어, 어, 여기다 정리를 안 해놨군. 자, 음보와 음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배울 겁니다. 자, 고전 시가에서 운율은 두 가지 방법으로 드러나 음수율과 음보율이야. 음수랑 음보라고 하자. 음수와 음보. 자, 음수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를 맞추는 거야. 그래서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3, 4조, 4, 4조, 7, 5조야. 글자 수가 3개, 4개, 3개, 4개. 예를 들면 여기는 3개, 5개, 3개, 5개 이런 식으로 반복되잖아. 보통 한두 개까지는 좀 모른 척해. 아, 얘 3, 4조구나. 3, 4, 3, 4 이런 식으로 생각해. 얘는 보니까 글자 수는 근데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얘는 음수율은 잘 느껴지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음보의 경우에는 끊어읽기야. 보통 글자 수가 안 맞으면 음보는 거의 대부분 맞고 음보라도 맞는 경우가 많거든. 끊어읽기는 어떻게 끊어읽냐면 삼보랑 사음보가 대표적이야. 자, 어떻게 끊어있냐면 사러리 사러리 라따 청산에 사러리 라따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라따 이런 얘는 지금 의미 없는 얄리얄리 얄라샹 얄라리 얄라는 아무 의미 없는 후렴구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 이거 보면 약간 웃음이 나잖아. 이렇게 흥겨우라고 붙진 아무 의미 없는 후렴구라고 이야기를 해. 얘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우리는 대구법이라고 하고요. 운율이 이걸 통해서도 운율이 느껴진다라고도 이야기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보니까 끊어 있는 거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이런 식으로 끊어 읽으면서 얘는 몇몇 사러리 사러리 랐다 이상하죠?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이런 식으로 끊어서 얘는 사음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 작품은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교과서 실린 작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네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축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동산에 달 오르니 기더욱 반갑구나 이런 식으로 끊어 있거든. 호흡이 그 호흡 끊어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나의 경우에는 사문보를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하. 자, 그러면 작품 내용을 좀 더 하나하나 해설을 해보자. 자,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나 살겠대. 어디에 살고 싶냐면, 청산에 살겠대. 보통 이런 글을 쓴 사람들은 선비들의 경우가 많은데, 고전 시간은 선비들이 많이 썼는데, 선비들은 보통 어디 사냐면, 네. 공부를 잘하니까 임금님 옆에서 돈 열심히 벌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삶을 선비가 지내고 지내다가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나 어디 가고 싶은 거냐면, 자연. 나 자연에 살고 싶어. 머루랑 다래랑 먹으면서 청산, 나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울어라, 울어라, 새요. 새가 막 울고 있어. 새는 그냥 지저귀고 있는 건데, 그 새가 마치 나랑 동병상련 같은 거야. 너 새야, 새야, 너 우는구나.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너보다 싫음, 한이라는 거는 지금의 하다는 뭔가 우리 두잉의 의미잖아. 근데 여기서의 도전 시가에서 하다는 많다의 의미야. 그래서 너보다 실은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울어. 자, 새도 울고 나도 울어. 새와 나는
서로 지금 유사한 상태야? 반대의 상태야? 유사. 유사한 상태 서로 서로 울어나 얘 감정이입하는 거야. 너도 나도 지금 시름이 너무 많아서 우는데 너도 시름 많아서 우는구나. 새는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지멋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어디다 던지던 요 마지막 5장이 좀 해석이 어려웠을 건데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도 괴다라는 게 사랑하다라는 의미거든.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 지금 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이거 갑자기 너무 왜 묻는 거야? 막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고전 시간은 그냥 얘 지금 겁나 청산 가고 싶고 마음이 겁나 슬프구나 정도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가를 읽었고요. 그 다음에 나를 읽어보시면요. 자, 나가 우리 학교 교과서 출제시니까 한번 잘 보자. 내 친구가 몇인가 하니까 친구가 없어.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막 이런 옆에 있는 거 책상이 내 친구, 여기 지우개 내 친구 약간 이러고 있는 거야. 수석과 송죽이래. 자, 수석과 송죽 물숫자의 다위석자. 송이라는 건 소나무 송자, 죽이라는 건 대나무 죽자. 자연 밖에 내 얘 인간 친구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얘 친구는 오로지 자연. 자연들이 내 친구야. 동산에 달이 오르니까 더더욱 반가워. 자, 친구 한 명 추가, 달 친구 추가. 약간 애가 좀 그런가 봐. 저 달밖에 그럼 얘 네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어 달이. 야, 그럼 얘 이제 친구 더 사귄대 안 사귄대? 안 사귈 거래. 나 딱 5개. 수석, 송죽, 달까지 해서 딱 5개만 나 친구할 거래. 왜냐면 인간이랑 친구해봤자 서로 시샘하고 미워하기만 해. 그러니까 난 그냥 나를 배신하지 않는 건 이 자연밖에 없는 것 같아. 생각하는 거야. 친구한테 많이 좀 당했나 봐. 그치? 자, 그러면서 얘가 얘기하는데 내가 저번에 아람반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꽃은 별로 내가 안 좋아. 선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꽃 보통 무슨 계절에 펴? 봄, 또 여름, 그치? 봄, 여름에 피니까 가을 한참 좋을 땐 폈다가 가을, 겨울 추워지면 휙 져버려. 그러니까 얘는 쉽게 변심이 있는 애야.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져버려. 난 얘 싫어. 꽃은 부정적. 풀도 난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풀은 좀, 봄, 여름에 좀 푸르른색이다라고 하면 가을 되면 누래져. 그러니까 보기 싫어져. 꽃이랑 풀은 부정적이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뭐? 바위. 바위는 너희와 달라. 바위는 변하지 않거든. 당연함, 살아있지 않은. 근데 얘는 바위가 변치 않기 때문에 바위를 너무 좋아해. 그리고 오수보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하나하나를 다 칭찬할 거야. 예찬적 태도인 거지. 자, 뭐라고 할 거냐면,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곶귀는 누가 시켰고 속은 어이 비었는가? 자, 이거 소나무게 대나무게 속이 비었어. 대나무 속 비어 있거든. 대나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사계절이 푸르니까 이 대나무를 좋아해. 라고 대나무에 대한 예찬입니다. 대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계절 내내 푸른색이야. 대나무는 시들지 않아.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작품 보셨으면요. 우리 작품 문항 해설 볼게요. 25번이요. 25번의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입니다. 각 연의 마지막 행의 시상이 여기가 중심 내용이라는데 얄리얄리 알라시옹의 내용이 중심이겠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가가 틀렸어요. 예, 4번 적절하지 않고요. 36번 기역과 니은 여기 돌과 그리고 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 이건 확실히 이러면 이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은 먼저 한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먼저 보자. 바위는 긍정적인 소재야. 그러니까 바위를 보면서 본인 스스로 자아 성찰한 적 없고요. 그 다음에 바위를 보면서 감정이입한 적 없고요. 그냥 바위야 너 되게 좋아, 너 좋아해라고 예찬한 것뿐이야. 그리고 흠모라는 거는 굉장히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이야. 흠모의 감정을 얘 보면서 떠오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찬을 한 거지. 그 다음에 바위를 극복할 필요 없고요. 바위가 세속적 권력이라고? 아니, 권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미 니은만 봐도 저 기억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라고 해도 3번 고르실 수 있습니다. 돌이라는 건 돌은 날 맞췄잖아. 나 아프겠잖아. 나에게 서름의 감정을 유발한 거지. 그치? 자, 그럴 때 네, 맞아. 내가 그래서 흠모라는 감정을 너희가 혹시 단어를 어색해 할까 봐 동경으로 바꿔놨을까 맞아. 너희 거에서. 동경도 동일합니다. 동경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흠모하고 좋아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25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가와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의 2번인데요. 새는 화자가 합일하고자 하는 자연물인데 이미 새와 나는 서로 동병상련이야. 새가 맨날 맨날 자고 일어나서 우는데 내가 새 같아지고 싶겠니? 아니야.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아, 새랑은. 난 새는 울지만 나는 안 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뒤에 흥부전도 고1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이 작품도 여러분들이 흥부돌부를 워낙에 잘 알고 계셔서 문제는 좀 푸실만 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로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4시 19분인데요. 4시 29분까지 쉬셨다가 마지막 30분 동안 문법 간단하게 해설하고요. 그리고 지옥의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쉬세요. 지금 4시 반이거든요. 저희 수업은 5시에 끝납니다. 통과를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기 있는 내용은요, 한 10분 전후로 빠르게 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문제집을 드릴 겁니다.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근데 내가 프린트하면서 약간 묶었는데, 이걸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스테이플러 찍었는데, 두 가지 실수가 있었어. 첫 번째 실수는 뒤가 조금 날카로울 수가 있어. 너희 뒤에 꼭 손 조심하세요. 찍는다고 찍었는데 내가 몇 번 손이 베었어. 뭐 날카로웠나 봐. 그러니까 요거 스테이플러 뒤에 꼭 조심하시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이걸 딱 이게 앞뒤로 딱 시험 보고 끝나야 되는 건데 내 뒤에 답지가 이렇게 붙여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희는 꼭, 이렇게 보고, 이거 막, 이렇게 보면서 채점하면 안 돼. 이거 무조건 이거 넘기고, 이거 빨리 이렇게 막 보면 안 돼. 진짜로, 진짜 보면 안 돼. 너희들의 실력을 위해서. 답지가 홀라당 들어갔어. 원래 이걸 따로 묶었어야 되는데. 패착이다, 패착.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그대로. 그래서 내가 고민했거든. 방금 쉬는 시간 동안, 이걸 하나하나 뜯을까 하다가, 너희를 믿어보기로 했어. 배신하지 않기를. 자,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다시 문법 부분부터 한번 빠르게 빠르게 훑어볼게요. 자, 문법은 총 5문제. 우리가 이렇게 특강에서 최대한 사실 방금 문학이나 독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대비가 잘 안 돼. 문법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뻔하다 뻔하다. 충분히 잘 볼 수 있어. 첫 번째는 우리 품사였어. 품사. 자, 그럼 우리 항상 하던 거대로 자, 다들 나를 보세요. 자, 우리 품사의 분류 기준 3가지가 있었어. 뭐뭐 있지? 형태 기능 의미. 너희들 입으로 뱉으면 돼. 본인이 지금 못 뱉고 있으면 뭔가 지금 집에 가서 공부를 더 해오셔야 돼요. 형태 기능 의미. 자, 그러면 형태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뭐랑 뭐? 가변어랑 불변어. 그럼 가변어에는 총 용언이 하나 있었거든. 용언에 2가지 뭐 있지? 동사형사. 동사형사 구분 방법이 뭐 있어? 3가지. 외쳐봐, 말해봐. 은사 붙은 거랑 명령형 붙이는 거, 성유형 붙이는 거. 가능하면 동사야, 형용사야? 동사, 그렇지. 명령형, 형용 다 붙일 수 있는 건 동사야. 붙을 수 없는 건 형용사고. 자, 그러면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거 오케이 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또 볼까? 우리 이번에는 명사의 종류 3가지가 있었어. 명사 3가지 뭐뭐 있어? 명사에서 너무 선생님 이상해요라고 해야지. 체연의 3가지 뭐 있었어?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에 관계어의 2가지 뭐 있어? 관계어에 하나 뭐 있어? 조사. 수식어에는 2가지 있어. 반형사, 부사. 그 다음에 마지막 독립어에는 단사. 맞아. 민주야 부르는 거 독립어냐 독립어 아니야? 독립은 아니야. 사람 이름 부르면 안 돼. 그럼 야 이렇게 부르면? 그럼 독립원이야 맞아 아니야? 독립원이라 야 이렇게 부르면 감탄사도 독립원으로 봐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용언 자세하게 배웠었던 거 한번 보자. 용언에서 주로 문제가 잘 나오는 거는요. 여기 동사랑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에서 문제 잘 나옵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볼게 우리 본용언, 보조용언 구분하는 거였어. 본용언, 보조용언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각각 가운데 얘는 첫 번째 오는 건 무조건 본용언이다. 서술어 자리에 먹고 버리다처럼 용언이 이렇게 2가지 이상 오면 얘가 앞에는 무조건 본용언인데 뒤에 오는 얘가 보조동사야 아니면 본동사야 보조형용사야 본동사야 본형용사야 요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였거든요. 자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가운데 서를 넣을 수 있으면 됐어. 그래서 너희들 거기에다가 서에 다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했어.
쳐 동그라미 쳐 놓으셨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본용어. 그럼 얘를 가렸을 때 얘 자체가 문장이 성립해야 되고 첫 번째 문장 성립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과자를 다 버리다라고 했을 때 버리다라는 의미가 이 원 본 문장에 있어야 돼. 과자를 다 먹고 버리다. 먹었다라는 행동 하나랑 먹고 나서 버리다라는 행동이 하나 있으니까 그럼 얘는 본용어이 되는 거였다. 본용어, 보조용어 구분하는 거 잘 하셔야 되고 자 그럼 물어보자. 어미의 짝꿍은 뭐야? 어간이야. 어미의 짝꿍은 어간이야. 그러면 접사의 짝꿍은? 어근이야, 어근. 접사의 짝꿍은 어근이고, 어미의 짝꿍은 어간이라 그랬어. 그럼 어간의 특징은 내가 뭐 밑줄 쳐놓으라 그랬지? 어간의 특징은 뭐야? 형태가 어떻게 돼? 변해, 안 변해? 어간은 안 변해. 변하는 건 어미. 그럼 접사와 어근의 기준으로 해서 보자. 본 뜻이 있는 건 접사야, 어근이야? 원래 뜻, 본래의 뜻. 어근이야, 어근. 자, 여기에 뜻을 더해주는 게 접사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접사 잘 봐야 해.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 다음에 우리 선, 어말, 어미까지 했었는데 우리 안 배운 뒤의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볼 거거든. 왜냐하면 작년 기출 보니까 뒤에서도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 헷갈릴 만한 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 거야. 자, 예습도 하는 거야, 예습도. 자, 내용 보니까 우리 어미의 종류는 두 가지 있다고 했어. 어미의 종류 두 가지, 선어말어미랑 어말어미. 자, 어말어미의 종류 세 가지 뭐 있나 한번 봐. 어말어미의 종류 세 가지 뭐 있어? 전성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그렇지. 전성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중에 일단 먼저 봐야 될 건 종결어미만 열심히 봐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왜냐하면 자세한 건 오늘 다음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말에 하실 거거든요. 먼저 종결어미부터 볼 거면요. 20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 감탄형, 우리 이건 문법에서 사실 많이 했었거든. 우리 보통 무엇이다 라고 끝나면 문법에서 얘는 단정적 어조라고 이야기했었잖아. 왜냐하면 평서형 어미를 사용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이야. 확정적으로 문장을 끝맺어 주거든. 그래서 문장에서 단정적 어조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의문형 종결어미 이거 못 찾을 때 했었냐면 서리법. 서리법은 질문했는데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였잖아. 그래서 서리법 뭐뭐 했니? 뭐뭐 했냐? 뭐뭐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다 의문형 종결어미야. 질문하는 거야. 명령형 종결어미 우리 이거 명령형과 청유형은 뭐 구분할 때 했어? 동사형용사 구분할 때. 동사형용사 구분할 때 뭐뭐해 라는 명령, 뭐뭐와 자는 청유. 근데 얘네들도 결국 뭐뭐해 라로 문장이 끝나는 거야. 종결어미 종류 중 하나야. 감탄형은 우리 뭐 할 때 배웠었냐면 뭐뭐 했구나. 이거 무슨 법? 영. 그렇지. 영탄법 이야기할 때 감탄형 종결어미 구려 이런 걸로 문장에 쓰이면 영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런 거는 다 모두 결국 문장을 마칠 수 있게 해줘. 이게 종결어미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볼 거냐면 전성어미에 대한 걸 볼 거야. 자, 전성어미는 뭐냐면 우리 저번에 그런 애 있었잖아. 바다가 더 푸르게 보인다. 푸르게라는 건 보이긴 보이는데 푸르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얘 지금 꿈쩍 아니에요? 싶은 활용법들이 있었잖아. 그렇게 품사가 마치 부사인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애들이 부사형 전성어미야. 이런 게 부사형 전성어미야. 바다가 더 푸르게 보인다. 보이긴 보이는데 더 푸르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푸르다라는 용언의 종결어미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품사가 바뀐 게 아니라 바뀐 것처럼 보인 거야. 얘는 그대로 그럼 푸르게의 품사는 뭐야? 의미 기준으로 도, 푸른다가 말이 되나? 푸른다 말이 안 되지. 그럼 무슨 품사가 뭐야? 형용사로 잡아. 너희가 다 너무 동사라 그래서 나 순간 헷갈릴 뻔했어. 예, 형용사야, 형용사.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는 사람은 사람인데 떠난 사람. 이렇게 뒤를 꾸며주는 거. 관형사, 명사, 체언을 꾸며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근데 얘는 꾸며주는 거야. 꾸며주는 거 아니야. 떠나다라는 애가 원래 있잖아. 그래서 동사에 니은 받침 붙여서 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거야. 자, 여기 제가 뒤에 형광펜 다 체크했잖아요. 얘네들은 다 암기하셔야 되는 애들입니다.
이 종류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지만 요 아래에 있는 뭐야? 뭐가 뒤에 붙었을 때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이야는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문장 하나를 한번 줘볼게. 토끼가 잠을 잠이라는 문장이 있어. 자, 잠의 품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잠은 잠이잖아요. 명사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잘 봐. 자, 얘 자다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얘 원래는 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지금? 미음이 붙어서 마치 명사처럼 보이게 한 거야. 야, 얘들아, 잠은 명사가 아니야. 자, 근데 한번 봐봐. 그럼 자, 이 자리에 잠이 그럼 두 번 왔거든? 토끼가 자다를 잠, 말 돼, 안 돼? 안 돼. 얘는 품사가 분명 선생님 잠, 드림이라는 건 품사가 그냥 이미 명사로 바뀐 거 아니에요? 맞아. 얘 품사는 명사야. 명사야. 왜 명사라고 하냐면 명사, 우리는 앞으로 명파접이라고 부를 건데 명사, 파생, 접미사라고 있거든. 자, 접사의 짝은 누구라고? 접사의 짝꿍 누구야? 맞아. 얘 접미사, 접사야. 어근이랑 붙는 개. 자다라는 어근에 접미사인 미음이 붙은 거야. 명사파생 접미사도 뭐랑 뭐가 있냐면 이 세 개가 있어. 뭐야. 명사형 전성어미랑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미인지 접사인지를 구분해 줘야 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토끼가 자다를 잠,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품사는 명사고 명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품사가 바뀐 경우에는 접미사가 온 거야. 자, 접미사는 품사 바꿔줘, 안 바꿔줘? 품사 변경시켜. 용언이 명사로, 명사로 바뀌어. 자, 근데 이 자리에는 토끼가 잠을 자다. 문장 말 돼, 안 돼? 말 되지? 얘는 그러니까 원래 자단데, 품사는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동사인데, 명사인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준 거야. 자, 그럼 얘는 전미사가 붙은 걸까? 전성 어미가 붙은 걸까? 그렇지, 얘는 전성 어미가 붙은 거야. 자, 그럼 구분 기준은 어떻게 봐야 돼? 동사의 원형을 해당 자리에 넣어보면 돼. 그래서 토끼가 자다를 말 안 되네. 자다가 못 들어가네. 전미사 붙었다. 토끼가 잠을 자다. 그러면 여기는 말이 되네. 얘는 접사 붙었다. 뭐야? 전성어미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비슷한 걸로 자다랑 비슷한 단어로 또 뭐 있냐면 꿈도 있어. 꿈은 사실 얘들아, 꿈은 그 자체로 꿈이 아니라 꾸다 해. 미음이 붙었을 경우에는 그럼 얘는 전성 어미가 붙었다라 만약에 얘가 전성 어미라고 써보자. 토끼가 꿈을 꿈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꿈은 그러면 이 미음 받침이 전성 어미라고 보면 얘 품사는 동사가 돼. 꿈이라고만 봐서 무조건 명사라고 봐주면 안 돼. 특히나 꿈, 잠 이런 단어는 주의해서 봐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첫 번째 명사형 전성어미 품사 바꿔 안 바꿔? 품사 안 바뀐다라는 거 꼭 위에다 적어둬. 품사 절대 안 바뀐다. 바뀐 것처럼 보이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인터넷상에서 음슴체로 쓸게 라고 하면서 밥 먹었음. 나 기분이 나빴음. 친구랑 오늘 싸웠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음슴체는 다 전성 어미가 사용된 거야. 자, 이렇게 보는 게 전성 어미.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연결 어미에 대한 건데요. 연결 어미는 종류 세 가지 있는데 이건 수업 중에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언의 활용 부분을 좀 보실 건데요. 용언의 활용은 사실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어. 기본적으로 용언이 활용할 때는 어간과 어미로 나뉘거든. 이때 어간은 형태 바뀌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가끔가다 바뀌는 애들이 있어. 바뀌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하는 애들.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있잖아. 쓰다에다가 어를 받치면 쓰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의가 떨어지고 써. 약이 쓰다. 이렇게 되잖아. 글씨를 쓰다. 글씨를 써. 글씨를 써. 이렇게 말 안 하잖아.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가 어간인데 어간이 바뀌었네요. 아프다도 아가 붙으면 의가 떨어졌네요. 어간이 바뀌었네요.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그럼 얘네들은 불규칙, 약간 예외, 이렇게 외워야 되나요? 아니. 자, 봐봐. 의라는 애는 원래 잘 떨어지는 애야. 애 특성상. 의가 아, 어나 아니면 시대, 과거 시대 아, 이런 애들 앞에서 떨어지는 거는 얘는 규칙적이다. 얘 의가 아, 어를 만나면 언제든지 의가 떨어져. 항상 저 얘는. 그러니까 얘는 규칙적인 활용이야. 규칙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리을도 잘 떨어져. 리을은 특히나 니은 뒤에선 정말 잘 떨어져. 그래서 나는 뭐라고 외우냐면 나비사러움 이렇게 외웠거든. 자, 나비 사러 오면 리을은 도망가. 나비 사러 오면 리을은 떨어져. 자, 그래서 날다에서 내가 오면 날네라고 안 하고 리을 떨어지고 네라는 나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리을은 활용할 때 정말 잘 떨어진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실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야. 문제는 불규칙 활용이야. 불규칙 활용은 내가 뭐라고 외울 거냐면 여러분 다 사랑해 이렇게 외울 거야. 자, 여러분 다 사랑해. 자, 얘들아 뭐라고? 여러분 다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하다가도 내가 오늘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막 싫어질 거야. 그래서 불규칙 활용이라고 외울 거야. 자, 얘들아 입으로 좀 민망하지만 입으로 조용하게 왜 생각해봐. 자, 뭐라고? 여러분 다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외우시면 돼. 여러분 다 사랑해. 절대 안 따라해. 부끄러운 거 봐.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 다 사랑해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앞자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제가 할 거거든요. 너희들은 그래도 정기평가 잘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디귿불규칙, 비읍불규칙, 시읍불규칙, 여기 있는 불규칙 종류는 싹 다 암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요거 암기하는 나는 이런 거 암기할 때 내 개인적으로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암기를 했거든. 그럼 좀 잘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내용을 어떻게 했냐면, 자, 여러분 다 사랑에는 각각의 뭐, 디귿불규칙, 비읍불규칙 여기 있는 거 다 이렇게 들어가게 만든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 드, 느르, 문을 열려. 그러고 일진이 들어온 거야. 교실문 딱 들어와. 그래서 뭐라고 욕을 했냐, 붕시, 발음 조심해. 이렇게 욕을 한 거야. 붕시, 이렇게 욕을 한 거야. 자, 그랬더니 붕시 이렇게 욕을 했더니 그 다음에 그 교실 애들이 무서워서 떨었어. 이렇게 무서워서 일진이야 이렇게 무서워서 떨었어. 난 얼마나 부끄럽겠어. 사실 부끄러우면 꽉 잡고 너희 잘 외우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그랬더니 반장이랑 너 선생님께 말하고 일렀어. 그랬더니 일진은 파랗게 멍들도록 선생님한테 맞았대. 라고 이야기가 끝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밤새 고민을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왔는지 몰라. 요렇게 내가 정규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또 연극을 하면서 알려줄 거거든? 근데 너희들 결국 내가 이렇게 하면 결국에 너희들 머릿속에는 일진이 어떻게 했다던데? 로 기억이 남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결국 너희들은 얘들아 그래서 자 일진이 어떻게 했다고? 붕시요. 까지밖에 몰라 항상.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욕만 머릿속에 기억해. 절대 안 돼.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스토리, 이런 식으로 뭔가, 외우는 스토리가 있구나 정도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 프린트물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49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신 분은, 뭐 이거 띡 금방 끝나서 10분 컷으로 집에 가시는 거고, 10분도 안 돼서 일찍 가시는 거고, 내가 1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러시면, 이제 집 못 가고 이제 내내 나랑 있는 거야. 이 다음에 2교시도 또 있거든? 또 수업 한 번 더 듣는 거야. 아셨죠? 뒤에 학원 있어요. 내가 어머니께 다 전화해서 선생님 뒤에 학원 못 갈 거 아니에요 오늘. 오늘 학원 가는 정기평가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학원 가야 돼요? 이거 여쭤보고. 자, 시험 시작.
뒷장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뒷장은 좀 불상사가 있다고 해서 빠르게 넘겨야 돼. 오래 보나 내가 볼 거야, 뒷장을. 바쁘신 분은 본인이 채점 안 할 겁니다. 제가 채점해 드릴 거예요. 손 드세요.